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야권에서 가장 센 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신데 그럼요. 이분이 윤석열을 잡을까요? 안철수 잡을까요? 유시민 잡을까요? 99% 윤석열과 함께 하고요. 그래요? 제가 뭐 내막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년 연말부터 왜 인상 쓰세요? 패널 뭐, 얘기하는데. 아니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으로 확 드는데. 이철이의 정치쇼. 민주당 왜 대패했나 짚어봤고요. 자, 장성철 소장께서 국민의힘 내부 소식도 정통하시니까 정말 화색이 돌았겠어요, 그죠? 6년 만에 선거를 이겨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선거를 직접 유세를 나가본 사람들이 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나가다 이렇게 쳐다보고 막 박수를 쳐주고 그런데요. 6년 만에 처음 있는 모습에 스스로도 놀라웠다. 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해봐서 상당히 즐겁게 선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태극기 부대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분들이 안 보이시대, 진짜. 글쎄요. 그런 분들 안 보이셨네요. 네. 워낙 가보면은 뭐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답니다. 네. 그래서 그것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사실 현장 가보면 분위기를 좀 체감하는 게 있죠. 그럼요. 국민의힘이 원초적인 한계가 태극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네. 네. 근데 그건 이번에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거리를 둔 거죠. 그럼요. 잘하셨어요. 처음엔 좀 저항도 많았는데. 김정인 위원장이 그렇게 중심을 잡지 않았으면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흔들렸을 거예요. 오세훈 후보 자체가 후보가 안 됐을 거고 네. 안철수 후보가 진짜 후보가 됐을 텐데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력과 뚝심을 갖고 중심을 잘 잡아준 것이 승리의 요인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참 그 뚝심 하나는 참 그분은 참 대단해요. 그리고 또 실수하지 않고 좀 네.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당직자들이나 김종인 위원장이 말 실수나 행동 실수를 안 했어요. 작년 총선 때 보세요.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 매일 오늘은 무슨 실수를 할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엔 그런 실수가 없었던 것도 중요한 득점 포인트였다. 역으로 뭐 지금 이제 오랜만에 이겨서 기분 좋은 정당에게 재뿌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번 승리가 내년 대선에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저는 그 선거 전에 너무 이제 도식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두 개를 다 이긴다면 압도적으로 네. 내년 대선이 대단히 어려워지겠구나. 반대로 민주당이 만약에 1승 1패를 한다면 그 두 군데가 진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하나만 이겨도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1승 2패 내지 2승은 뭐 거의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가정컨대 2승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내년 대선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맥락인데 글쎄 이제 그러나 워낙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특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장 소장님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 이겨왔던 게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이 미래통합당도 그랬고 자유한국당도 그랬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 못했던 거였거든요. 또 하나가 민주화운동에 대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당의 분명한 입장이 없었고 그런 원초적인 한계를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당이 완전히 그 밑바닥까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제 탄핵의 강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좀 걷는 거죠. 물을 좀 묻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번 선거의 발판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세력과의 어떤 결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사실상의 그 이제 거리가 두어지는 이런 것들이 승리의 발판이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이제 사퇴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떠나시고 네. 그럼 이제 당내 지도부 선출 절차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넘겨야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위기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김종인이라는 정치적인 판단력과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갖춘 구심점이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고만고만한 정치인들이 나 원내대표 될 거야, 나 당대표 될 거야 이런 식의 백과정명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갈등적인 상황을 정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고 제1야당입니다. 선거에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경쟁력이 있는 대선 후보가 없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죠. 이번에 선거 이겼으니까 그 탄력을 갖고 야권 정계 개편과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질 거야. 착각이에요.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이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다음번 나오는 원내대표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 정권 우리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우리 당으로 견인해 내오겠습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윤석열 총장이 상수고 국민의힘은 변수가 된다. 그래서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힘들다. 그런 혼란감들을 정리할 구심점이 없다. 그래서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자 주제 드리고 애청자 여러분 의견을 받았는데 5분께 아이스크림 케이크 드린다고 했는데 3분 남았거든요. 우선 우리 소장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김광수님 축하드립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와 획기적인 최저임금의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이번 선거 표심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반사의 이익으로 이번 선거 압승을 이룬 국민의힘이 제발 도취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 밑에 거는 우리 예, 교수님. 8615번 축하드립니다. 오세훈 후보가 잘나서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좋아서도 아닌 민주당의 자만과 안동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우리 국민이 채찍을 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삶이 힘든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당의 것도 국민의힘의 것도 아닌 우리 국민의 것입니다. 야, 이거 절절히 명언인데요. 맞는 말씀이네요. 명언이신데요. 네.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것도 네. 아니고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것이다. 와, 멋있네요. 네. 하나 들고 주세요, 소장님. 3175님 보궐선거 원인 제공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작년부터 국민에게 누적된 피로감이 원인이고 정책 위반자들의 도덕적 불감증까지 민주당은 누구 원망보다 냉철한 성찰을 해야 합니다. 이건 최선이 아닌 차선이고 국민의 중간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 세 분께도 아이스크림 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대선으로 이제 서서히 이 관심들이 초점이 옮겨갈 텐데요. 대선 주자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또 여권의 대선 주자들 네. 희비가 엇갈릴 텐데 아무래도 이번 보궐선거에 뭐 피해라 그럴까? 상처는 이낙연 전 대표가 가장 크게 입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뭐 내상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도 당원 당규 고치고 네. 후보를 내는데 이제 자기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이제 초대 국무총리에다가 당 대표에다 상임 선대위원장도 했단 말이죠. 네. 이낙연 대표로서는 전 대표로서는 지금 지지율의 하락은 물론이고 또 상황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입지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조차도 1강 1중 이재명 1강 이낙연 1중이었는데 1중에 과연 낄 수 있을지 가장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가장 현재 입지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두 분 후보들한테 호를 지어줌으로써 제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예. 오. 호가 이제 한 글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끝 이낙연, 쏠림 이재명.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쏠림 현상이 더 나타날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가 경쟁력을 이제 상실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제 그 차원 때문에 민주당도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낙연 후보라고 해보죠. 그냥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 그게 고스란히 이재명 지사한테로 갈까요? 아니면 지금 이제 뭐 출마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정세균 총리 같은 분에게 갈까요? 아니면 또 제3의 후보한테 옮겨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3 후보를 내는 것조차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민주당이. 만약에 선거를 이겼으면은 친문이 중심이 돼가지고 뭐 그 정세균 총리야 뭐 나오려 하겠지만 정세균이 됐건 뭐 언론은 뭐 유시민도 얘기하고 임종석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제3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이 보기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여러 가지 뭐 숱한 원인이 있잖아요. 졌으니까 이기면 이긴 대로 여러 원인을 또 그쪽에 맞춰서 분석하고 이러는 건데 저거 너무 이제 단순화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친문이라는 이 이른바 이제 그들 세력이 주는 그 중도층에게 주는 비호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다시 친문을 강화해서 제3후보를 낸다? 그거는 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게 전략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대안부재론 같은 것 때문에 이재명 지사한테는 대단히 유리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에게 특히 이재명 지사에게는 선거를 지는 게 오히려 이제 뭔가 이 입지가 생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반대로 민주당이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설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 현재 그릇으로서의 민주당
후보는 예수님이나 공자, 맹자의 연합군이 나도 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래야 후보 되는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로서 양날의 칼이 아니냐. 네. 뭐 너무 단순하게 그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렇게도 연합이 가능하군요. 뭐 고전적인 인물들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틀린 말씀 없어요. 없어요? 예,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게 적혀 있었던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닌데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여권은 후보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라고 하면 네. 무슨 이제 야권이 공격하기가 쉽고 네. 이른바 검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 사람한테 쏠리는 부담이 있을 테고 흥행적으로 보더라도 야당은 좀 뭔가 좀 뭐 나쁘게 보면 지지고 볶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역동적이게 막 그렇지. 보이면서 후보 단일화 과정도 있고 이런 게 또 흥행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참 신기해요. 네. 방금 전에 얘기 나눴지만 원래 여권에 대선 후보군이 많았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밖에 안 보입니다. 다 어디 갔어요? 다 뭐 감옥도 가시고 그만둔 후보들 다 어디 도 갔어요? 드시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야권이 재밌어졌어요. 네. 후보군이 많아져서 관심은 그쪽에 쏠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낙연 대표의 지지하는 분의 반은 이재명 지사한테 가고 반은 관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3 후보를 만들 수 있을까? 정세균, 임종석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보다가 아유 아니구나. 그럼 이재명 지사한테 계속 포인트가 정립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포인트는 과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사나 이재명 개라고 표현한다면 청와대와의 어떤 그 차별화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진행될지 친문과의 관계 설정 권력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게 역동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서 민주당은 어렵다는 걸 알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또 친문 쪽과 각을 세우면 또 경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양날의 칼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다. 맞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차별과 그다음에 나는 당신들 편이야 이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잘할 것이냐. 근데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와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가 같으면은 과연 다음번 대선 때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 그래 한번 변화 이재명 지사네 이렇게 생각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러한 경계선을 어떻게 절명에 잘 탈 것이냐가 이재명 지사의 앞에 놓인 허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뭐 대선에 대한 대선 도전에 대한 생각이 네. 오래되신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도 사실 재확산 위기에 가 있고 백신 접종도 아직 잘 어렵고. 좀 우려들이 점점 네. 늘어나고 있는데 총리 그만두고 나오는 게 맞냐 적절한 타이밍이냐 이런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럼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총리 그만두고 나와서 대선 주자군에 뛰어드는 거는 정세균 총리에게는 썩 그렇게 유효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네. 그 코로나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뭔가 이제 코로나나 백신,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진압하면서 존재 가치를 보이려 했던 건데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세균 총리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그 정도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평가도 좋고 여야 막론하고 그럼에도 준비된 후보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만 대중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다 알려져 있으면서도 그게 아마 정세균 총리가 극복해야 될 포인트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총리한테도 호를 하나 선사를 하도록 네, 또. 하겠습니다. 너무 또 직설적이라 혼내지 마시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꿈깨 정세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그냥 뭐 직설적으로 하셨네요. 이렇게 떠오른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자 야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몇 사람 거론하면서 질문 드려볼게요. 윤석열 총장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탄력 윤석열. 아이고 어떻게 하냐고. 제가 봤을 때는요. 국민의힘에 아. 다음번 전당대회 때 지도 체제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네. 본인은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6월 초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 지금처럼 공부하고 메시지 내고 뭐 누구 만나고 이런 행보를 보일 거고 이제 6월 이후에 자 저는 이런 분들과 함께 저의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어요라고 하면서 대권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럼 국민의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11월이 분기점이에요. 11월 9일 날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경선을 해서 선출을 하는데 그럼 9월 달부터 경선이 들어가잖아요. 대선 후보 경선. 9월 전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11월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가 뽑힌 다음에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할 것이냐 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이 분기점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한테는 안철수 후보 전 대표에게 조언 좀 해줘 봐주세요.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굉장히 큰 성과를 봤다고 봐야죠. 중도 확장성도 확인을 했고 네. 또 보수 야권의 그 단일화를 주도한 면도 있고 네. 또 마지막까지 어쨌든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보기에 아 우리 편이 좀 돼 가는구나 라는 인식을 주는 건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뭔가 2%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번 선거도 이 단일화 과정도 그랬고 그런 점을 잘 보완한다면 뭐 바라볼 수 있죠. 보수 야권의 대표주자로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금태섭 특히 윤석열이란 상수 같은 변수 이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문제인데 하여튼 그 안철수 대표는 입장을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수 진보를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 자신을 거기에 맞췄다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 걸 유권자들에게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야권에서 가장 센 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신데 그럼요. 이분이 윤석열을 잡을까요? 안철수 잡을까요? 유시민 잡을까요? 99% 윤석열과 함께 하고요. 그래요? 제가 뭐 내막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년 연말부터 아 왜 인상 쓰세요? 패널 뭔가- 얘기하는데 아니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그 한 11월부터 김종인 위원장 측과 네. 윤석열 총장 측은 네. 아주 신뢰받는 브릿지를 통해서 상당한 수준의 교감을 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그 드립니다. 장모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끝자가 철 아니에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윤석열 진행되고 총장과 있구나. 한 5월 중순쯤에 뭐 윤석열 총장과 함께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엊그저께 여기 가서 당대표 하신 분이 아니 나가셨잖아요. 이제. 나가서 딴 후보 돕는 게 도의적으로 맞아요? 이 야권 후보군이니까 이제 하긴 야권 뭐 그분은 관리를 그런 걸 좀 하시는 초월하신 분이긴 네. 해요. 네. 대선 후보 간별사 아닙니까? 함원선님, 최 교수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오혜경님, 장성철 소장님 왜 이렇게 조신하신 거죠? 아니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를 해왔잖아요. 제가 네. 국민의힘 지금 소속은 아닌데 네. 괜히 이겼다고 까불면 또 막 또 교만해 요만해 막 이렇게 혼내실까봐 오늘은 좀 조용한 컨셉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장성철 소장님 두 분과 함께 보궐선거 분석해보고요. 향후 전망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